예, 윤당선인이 지금 뭐 청와대다 아니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최근에 심지어는 용산에 있는 그 국방부 이 청사를 사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에? 그러게요. 사례가 없어서.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상당 부분 가격 변동의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곧 딱 접한 것들은 일정 부분 못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도 시장 규제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2030, 3040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대출 사다리를 걷어버렸어요.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현금을 갖고 좀 그들만의 릭으로 원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MB 정부가 집권한 뒤에 그러면 종부세를 없애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종부세를 없애지 않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이 세수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 달콤을 놓을 수가 없었던가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영입니다.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표심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새 정부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요. 또 우려를 하는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신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유선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예, 윤당선인이 지금 뭐 청와대다 아니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최근에 심지어는 용산에 있는 그 국방부 이 청사를 사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에? 그러게요. 사례가 없어서. 궁금한데요. 사실 용산이라는 입지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보면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가격 변동의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용산이 그러니까 또 다른 상징성을 갖는 입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딱 접한 것들은 일정 부분 못 올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안보, 그렇죠. 또 위에서 뭐 바로 도청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광화문이 불편하다는 게 그거예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안보나 도청이나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 층이 높은 데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이버 테러에. 근데 국방부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광화문보다 국방부, 용산이 낫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참 이 정권이 앞으로 들어설 건데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집을 사는 게 좀 편할 것 같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이제 집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가진 집을 정리해라.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 정리를 하고 새롭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던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규제 완화가 될 거고 내 집 마련을 원했던 많은 젊은이들, 내 집 마련에 소외됐던 이런 소외계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규제 완화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공약으로 부동산 관련된 것을 다양하게 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펼쳐지게 될 정책들 상당히 기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도 시장 규제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2030, 3040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대출 사다리를 걷어버렸어요. 대출 사다리를 걷어버리니까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현금을 갖고 좀 그들만의 릭으로 원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대출 사다리로 인해서 오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 원가주택 같은 거,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 아닌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거주하고 국가에 매각을 할 때에는 양도 차익의 70%까지는 소유자가, 그러니까 청년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임기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신규 주택 공급하는 게 250만 호를 공급한다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1년에 이제 5년 재임기간 동안에 50만 호씩인데, 사실 1년에 50만 호는 그동안도 주택시장에서 매년 해오던 분량이에요. 뭐 적게는 40만 호에서 많게는 뭐 70만 호 정도를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매년 주택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250만 호는 그냥 시장 논리에 의해서도 그냥 놔둬도 그 정도는 5년간 공급이 될 분량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250만 호라고 하는 개념이 공공택지를 통해서 15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것이 한 약 50만 호 가까운 양태가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한 200만 호 정도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주택 공급의 양태와 양식과 좀 다른 양태의 주택 공급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고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때 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MB 정부가 집권한 뒤에 그러면 종부세를 없애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종부세를 없애지 않고 종부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정도를 크게 완화시켰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틀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이 세수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 달콤을 놓을 수가 없었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사실 같은 부분들이 지방세하고 국세가 나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긴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소득세 개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정말로 너무 강화가 됐잖아요.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로 팔 수가 없어요. 이제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공급 물량이 될 겁니다. 그동안 양도세로 인해서 토지 동결 효과라고 해서 매물이 잠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지만 2년 동안 이게 이제 풀린다면 이 매물 잠김 현상은 해소가 될 겁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라고 풀어놔 버리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걸 매각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2년이라는 시점을 봐가면서 매각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2년이라는 시간 처음부터 효과가 나타나면은 시장에서 선순환고리 잘 돌아갈 텐데, 막판에 몰려버리면은 또 이제 매물 대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한시적으로 무조건 2년 동안 푼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2년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든지, 다주택에 대한 중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시장에서 완화시켜서 시장의 선순환고리를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2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간을 2년이라고 설정해 놓는 게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좀 주목이 될 만한 그런 공약이 있다라면은 어떤 걸 좀 세부적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시장이 왜곡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요.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보다 기존 주택 멸실한 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공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집이 없으니까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재고가 없으니까요. 그랬던 상황들이 지속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있었는데, 거꾸로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강화시켜버렸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시킨다든지. 이걸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현재 주택 재고가 공동주택이 한 1,450만 개, 단독주택이 400만 개, 해서 한 1,850만 개 정도가 주택 재고입니다. 이 중에 이제 목동 단지 40년 이제 넘어가죠. 86년도에 공급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또 88년에 공급된 강변, 구이, 그다음에 노원, 이 일대 아파트들이 다 88년에 공급됐는데, 이게 지금 몇 살이에요? 다 30살이 넘었거든요. 일기 신도시 92년, 94년에 공급된 얘네들도 다 30살이 넘었어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재건축 단지들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시장에 새롭게 너무 낡은 자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롭게 이제 재건축에 대한 수요들, 시장에 대한 니즈는 되게 증폭돼 있고, 실제 물리적 연한도 이미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만 해왔거든요. 이제는 정말 잘못하면은 안전진단 단계에서 물리적인 주거 환경 자체가, 구조 자체가 성능이 크게 열악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정말 기대가 되는 거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재건축이 정말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주택이 신규 공급도 상당 부분 되고,
그리고 시장도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견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은 의미는 되게 커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30년, 40년이라고 하면 정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경제 성장이라든지 소득이 성장을 했으면 그거에 맞는 또 주거질도 개선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런 뭐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급 또 세제에 대한 개편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갖게 되고, 과연 이게 안정이 된다라면 언제쯤 좀 시장에서 가격이 뭐 안정세를 자리 잡을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게 가격이 하락하는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취득한 가격 대비해서 매각할 때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대출이자를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시장에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시장 안정은 이 급등하는 부분들을 찍어 누르겠다. 그리고 시장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도가 처음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정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고 집값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을 이루어냈잖아요. 참 되게 아이러니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적어도 시장 안정이라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한 금액 대비, 가격 대비 적어도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를 다들 주택에 내 집 마련할 때는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하는 정도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약간의 우상향이 되겠죠. 이런 정도 우상향의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택 시장 환경, 이게 저는 안정된 환경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대출 이자와 물가 상승률 정도를 상회하는, 약간은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 이거를 저는 이제 안정적인 시장이라 보고, 또 그런 시장은 규제 완화가 되면은 곧 가능해지지 않을까, 연말이라도 그런 시장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연말까지도 보셨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또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일기 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이제 재탄생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어떨까요? 일기 신도시가 5개 도시고 약 30만 세대 정도가 초기에 공급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서 좀 더 많은 물량이 되어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년 한 30년이 넘어서는 이제 이런 시점들이 이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 또는 3기 신도시에 비해서 거리적으로도 서울에서 조금 더 멀고,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서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3기 신도시에 비하면 완전한 역차별이거든요. 그 1기 신도시 중간중간 서울과의 가운데 3기 신도시 껴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또는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뭐 환호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일기 신도시가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명품 도시로 탄생된다라고 하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일기 신도시는 그렇고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뭐 10년 동안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가 않았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나중에 취임을 하고 나면은 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깔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그 박원순 시장 당시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 선순환 고리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 과거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멸주택이 더 많습니다. 신규 공급이 더 적다는 거죠. 이게 매년 누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주택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서울은 인구도 감소했습니다. 세대는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급 물량은 줄었고 수요자는 더 늘어난 거예요.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분출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재건축 단지 또는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요즘 기대감이 좀 커진 이유를 보니까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 공약한 게 용적률을 이제 500%로 올리겠다, 상향하겠다라는 내용하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최근 또 35층 룰을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거든요. 서울시의 그 주거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여동생이 그 잠실에 삽니다. 잠실 그 엘스 단지에 사는데 거기 사는데 가서 보고서 좀 놀랬던 게 되게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 더 층고를 높였었다면은 그 과밀된 것처럼 보일까, 밀집된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35층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이제 열어놓게 되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층고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단지 동간 거리도 넓어질 거고, 그러면서 바람길도 좋아질 거고, 통풍이나 일조나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다. 네, 저는 사회 초년생들이 갖는 내 집 장만 뭐 요쪽에 관심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뭐 누구나 집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막 쉽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역시 용적률을 높여서 또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용적률을 높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익을 청년가 주택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를 5년 후에 취하고 나머지를 국가에 이제 환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대출 사다리를 걷어버리고, 그 걷어버린 대출 사다리로 인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LH를 통해서 나라님이 대주고, 그리고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 지분만큼 이익 공유를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100이라는 주택을 사는데 30만 내 돈이 있으면 30만큼의 지분만큼 그 70만큼은 LH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100이 200이 됐어요. 그러면 30일에 대한 거니까 60만 가져가고 나머지 70에 대한 140은 나라님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만든 이익공유제 같은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을 때 과천 같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공급하는 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청년들이나 처음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온전한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 세대에서 청년들과 또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배려가 됐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조금 결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시행착오를 조금은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청년들의 목소리에 눈높이에 맞춰서 주택도 준비하고, 또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나아가서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고령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틀까지도 제대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3월인데 얼마 안 있으면 임대차 3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집주인들 비롯해서 또 임차인들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차 3법 이거 어떻게 갈까요? 얘기를 네.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률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들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였는데 그로 인한 블레임을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당했거든요. 얼마나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8월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또 도래를 하게 되는데 빨리 입법에 대한 보완을 해서 그러한 시장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면 폐지는 쉽지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전월세 안정 위해서 한때 상가라든지 호텔을 개조해서 공급을 하겠다. 뭐 매입 임대주택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좀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부동산 분야의 뭐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신 유선정 교수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다가올 그 부동산 시장의 시즌 2 안정화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